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주요 3요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감수성, 상상력, 직관력,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창의성을 발현하는 그런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것이 이제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창의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영국인의 윌리엄 데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분석된 창의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18세기 후반 데프는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의 과정이 심리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의 이전과 다르게 이제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심리 이론들을 해가지고 이전까지 이제 창조적인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남들이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제 창조해내면 그 부류를 이제 천재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과거의 그 창조적인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이제 극히 극소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제 국한이 됐다. 하지만 이제 영국의 이 윌리엄 데프는 그 천재들은 이제 생리심리학적인 능력에 의해서 창조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심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주장을 이제 세 가지 능력을 조금 보면 상상력, 그러니까 판단력, 기호 이렇게 이제 이 데프는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창의성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감수성, 상상력, 직관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감수성은 이제 예리한 관찰의 원동력, 그리고 직관력은 디자인 작업에서 획기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어떤 직관적인 작용, 그리고 상상력은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려내는 능력.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데프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상상력, 판단력, 기호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마음껏 새롭게 이제 생각해내는 능력.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판단력하고 기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것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습관도 될 수 있고 어떤 물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상력의 창의성에 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데프는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재이건 그가 미쳤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능력, 즉 상상력, 판단력, 기호, 이 능력이 창의성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데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데프가 생각한 요 상상력, 판단력, 기호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좀 최초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천재성하고 창의성에 갖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정표 같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데프 이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창조적인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기초가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창의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보편화, 일반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프의 접근 방식은 이제 19세기 이후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설명이 근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연구에서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란시스 켈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연상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헤르만 본 에렌펠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게스탈트주의의 어떤 하나의 학파적인 인간의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고 논증하는 이제 과학화시키는 그런 어떤 주의 게슈탈트주의적인 방법으로 창의성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잘 알려진 프로이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현대 심리학적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창의성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국의 윌리엄 데프의 생리 심리학적 연구 흐름은 이제 결론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환경적 능력이라는 의견 여기에 이제 수렴하게 되고 현대 창의성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천재하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 창의성에 있어서는 천재도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도 이 심리적 환경적 능력에 기반한다고 그러면은 창의성을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에 이제 20세기에 보다 이제 본격적인 창의성의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 심리학자 길포드 그 다음에 토렌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이제 조금 더 확산되고 어떤 개념이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후학들에 의해서 개념 혼합 그 다음에 연마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의 어떤 설명 기법으로 양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뇌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뇌의학의 발달로 우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과 결부해서 창의성에 대한 설명은 보다 이제 과학적이 됐다. 그래서 뇌과학이 이제 어떤 학문화돼 있죠 지금.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뇌과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과에서 창의성에 대한 강의나 시중에서의 책,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컨설팅들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론 속에서 세밀히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윌리엄 데프에 의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상상력, 판단력, 그 다음에 기호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나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뇌 활동, 즉 천재들만의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개인성과 이제 창의성을 연결시키는 어떤 툴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창의성을 개인성과 연결시키는 어떤 확신 없이는 그 이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0세기에 일어난 창의성 연구의 결과는 이제 오르무중이고, 우주 신비까지 풀어낼 정도의 다른 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달과는 달리 이제 20세기 이후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이제 좀 제자리 걸음인 상태이죠. 그렇게 이제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 세밀하게 이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20세기에 그 2000년에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창의성이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벨, 그 다음에 그 아마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 교수에 의해서 이제 그 창의성의 3만 이론이 주장이 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또 다르게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아마벨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걸 이제 창의성의 3만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의해서 창의성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도 이제 창의성의 3대 요소를 이 사람이 또 새롭게 주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교수로 이제 이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그리고 이제 어번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창의성의 3만 이론을 보면 이 아마벨레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expertise, motivation, creative thinking skill. 그래서 이제 expertise는 전문성이죠. 어떤 전문적인 있는 것처럼 이제 전문성, 그리고 여기 나온 creative thinking skill, 창의적 사고 능력, 그리고 motivation, 어떤 동기, 요 세 가지가 창의성을 발현하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됐을 때 크리에이티비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창의성의 첫 번째 전문성은, 창의성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과 절차, 그리고 어떤 영역 특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해당 분야의 기술, 또는 그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만들어지는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은 얼마나 유연하고 융통적인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무
이 고지식하고 그 견고한 사고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이제 가질 수 없죠. 여기 그냥 제한적이 돼버리니까 스스로를 그 창의적인 발현을 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연성과 융통성이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되고 그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바탕으로 된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것 그리고 같이 개인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제 창의적 태도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의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창의적이고자 하는 인지적 욕구,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상호작용을 통해 그 어떤 창의성을 이제 발현한다. 이게 이제 아마벨리의 주장이 되고 그 세 가지 원을 이제 사만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의 사만 이론의 이제 장점을 보면 창의성이라는 복합적인 그런 개념을 심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을 이제 피할 수 없겠지만 창의성에 대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과 살짝 맛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잡한 이론보다도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론이 이제 아마벨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란 결국 전문성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이제 필요하고 무엇보다 창의적이고자 하는 어떤 동기 그런 욕구 인위적인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창의성의 3대 요소를 크게 개인, 현장, 그리고 영역과 문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문화에 대한 창조적 상상력을 이제 발현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있는데 창의적인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인정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 이런 현장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징에 의해서 전달되는 어떤 지식 체계 이러한 영역 그러한 영역과 문화 이것이 이제 융합돼서 상호작용할 때 창의성이 이제 발현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본 거죠. 그래서 조금 정의를 해놓은 걸 좀 보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 영역의 규칙과 내용 그리고 현장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게 칙센트 미하이의 이제 주장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영역과 문화라는 이제 이 부분을 이 칙센트 미하이는 이제 중요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문화나 뭐 영역이나 문화나 그 속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주체가 되는 사람, 그 개인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평가되는가 이런 기준이 이제 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제 창의성의 3대 요소를 이와 같이 이제 바라봤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현장이 선택하고
그죠? 현장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이죠, 지금. 그리고 전통적인 창의성 연구에서 창의성이란 온전히 개인의 인지 능력과 개인으로부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칙센트 미하이의 이제 그 3요소가 되겠습니다. 창의성이 3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칙센트 미하이는 이제 몰입 이론을 좀 주장을 했어요. 몰입 이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이제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물건에 대해서 또는 그 기술에 대해서 깊게 몰입하는 그런 몰입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가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몰입의 정의를 좀 보면 칙센트 미하이가 이제 처음 소개한 개념이 이제 몰입이 되고, 이 몰입은 인간이 그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과 일체가 되어 행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상태, 요걸 이제 그 몰입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행위에 몰입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집중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이란 인간이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 느끼게 되는 총체적 경험으로서 최상의 심리적 에너지의 발이다. 요 경험이 이제 최적의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번쯤 이렇게 몰입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뭐 장난감이든지 게임이든지 어떤 공부든지 또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이렇게 뭐 바둑이든지 어떤 체스 또는 장기 뭐 여러 가지 운동도 될 수 있고 스포츠, 골프 이런 것도 이제 될 수 있는데, 어떤 몰입에 의해서 자기가 몰입 상태에서에 나타나는 심리 상태 또는 희열 상태를 한 번쯤은 이제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러한 경험이 이제 이 몰입이다. 그걸 이 칙센트 미하이는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한 거죠. 지금 여기 나온 상태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과 일체가 돼요. 그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몰입된 어떤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뛴다 그러면 바둑, 또는 뭐 체스다 그러면 체스, 이 활동, 또는 뭐 골프, 공부, 이런 거가 이제 일체가 되어 행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 시간이 이제 순간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보면 몰입 경험은 인간 삶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두한 최적 경험 상태이고, 도전과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몰입은 쉽지 않지만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은 이제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 결과가 빨리 나타나면서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면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몰입이라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고 인간 활동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몰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몰입 상태의 사람들은 이제 의식이나 지각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자의식을 이제 잊게 되고, 명확하고 명료한 목표와 피드백에만 반응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주어진 활동에 깊이 몰입되어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과 무관한 사고나 지각을 하지 않는 것. 집중하고자 하고 있는 그것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 머리가 다른 것은 희생하더라도 그 일에 주의 집중하고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몰입의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몰입을 느끼기 쉬운 조건으로 목표와 피드백에 명료한 제시, 행동의 기회, 당면한 과제에 대한 집중, 자기 목적적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 상태의 경험은 이제 두 가지 주관적 편의의 작용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봤고, 첫 번째가 이제 지각된 도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기술, 지각된 기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몰입의 상태로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는데 요구되는 능력도 충분하다고 느낌으로써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몰입 조건은 불안 상태로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기회는 이제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이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낌으로써 개인이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권태 상태로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다고 느낌으로써 권태를 경험하는 것이고, 네 번째 조건은 이제 무감각 상태로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기회도 적다고 느끼고 그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과 권태, 무감각은 이제 비몰입에 해당되고 지각된 도전과 기술이 적절하게 이제 조합될 때 몰입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죠. 우두커니 가만히 있고 무감각 상태로 어떤 불안과 권태감 이런 상태로 몰입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몰입을 위한 이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이제 몰입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좀 보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목표가 명확하고 그 일에 대한 숙련도와 도전감이 이제 맞아떨어지며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질 때 몰입의 상태가 이제 경험이 된다. 그리고 몰입의 경험을 이제 인식하는 차원이 있는데 8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명확한 목적과 즉각적 피드백, 그리고 개인적인 기술이 주어진 도전에 부합되는 정도, 그 다음에 행동과 의식의 결합, 그 다음에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잠재적 통제에 대한 인식, 자기인지 상실, 시간의 왜곡, 시간이 순간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1시간, 2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그런 왜곡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성의 경험, 이게 이제 그 몰입 경험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몰입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의식이 이제 결합하여 집중하게 되고 즐겁고 시간의 흐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는 네이버 지식백과의 이제 중독과 몰입 심리학 용어 사전에 의해서 이제 조금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몰입의 이제 가장 한 예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지만 예로 보면 이제 모스크바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배경으로 한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룬스키 백작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카레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몰입과 관련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빈하고 이제 키티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네빈이 농장에 가서 농부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낫질할 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네빈이 느끼는 시간은 이제 순간적으로밖에 느끼지 않는 그런 농부들하고의 작업, 그리고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땀도 흘렸겠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상태가 몰입 상태인 부분이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